오늘 이렇게 귀한 공익활동가 학교 성과공유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성공적인 모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누구나 데이터의 백성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좀 약간 긴장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준비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하고 오셨을까요?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너무나 열심히 현장을 붙잡고 계실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준비한, 그리고 또 누구나의 데이터가 준비한 이 소중한 것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고 결혼 전까지는 대한전선기술연구소, 둘째 출산 전까지는 한국고분자학회, 그리고 넷째 출산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극심한 교육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모금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데이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현해내는 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고 더 튼튼하게 하고 또 비전 실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빼곡하게 달려와 주셨는데요. 네, 여기 계신 이제 활동가 한 분 한 분이 붙잡고 계신 그 활동 현장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기도의 구석구석까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을 지켜내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몹시 고되셨을 텐데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실제 이제 공공이 세심하게 보살피기 어렵고 심지어 개인마저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때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 또 어린이, 이주민, 장애인, 미혼모,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을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께서 그 안전망에 공백을 치열하게 메꿔주시고 또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물론 올 한 해를 달려오신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다져보기 위함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비영리 섹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혼자만 살아남아도 안 되는 그런 길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또 한 기관의 낙오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내야 될 그럴 시간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무엇보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 영역에서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얼마나 성과가 혁혁했는지 매주, 매월, 매년 눈 뜨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는데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 모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 성과도 좋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곳 한 곳 방문해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또 국제 엠네스티 뭐 이런 곳들을 한 곳 한 곳 방문해서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지난 10년의 성과, 모금의 성과는 이렇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단체는 최근 2, 3년 동안에 어떤 그 모금 성과는 어떠시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좀 직접 인터뷰를 전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제 마음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섹터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한결같이 한마디로, 네, 이제 우리는 디지털 모금이라고 하는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디지털 모금의 도전과 과제를 누구나 데이터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전 10여 년 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과 함께 원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모금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지금은 그 이후의 모금, 누구나 데이터에서 디지털 모금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는 사회 혁신가, 사회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산골 마을에 버스가 한두 대에 의존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비영리 단체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노후한 인프라를 고치고 또 필요한 인프라는 만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비영리 단체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회활동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우리 활동가들에게 기관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되겠는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웹사이트 플랫폼 캠페이너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440개 단체에서 저희 모금 친화적인 웹사이트 플랫폼 캠페이너스를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사이트가 마련됐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4 기반의 오늘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혹은 지난주에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어떤 게시물을 제일 많이 봤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카톡으로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이트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이미 오늘의 리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섹터의 디지털 역량 성장의 플랫폼인 캠페이너스 TV를 통해서 새롭게 일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리고 모금이 필요하고 모금의 성장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분들께서 굉장히 막막하게 여겨지실 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소규모 조직에서 적용이 가능한 성장 공식이다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는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과 관련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sek터, 이 비영리 전체 섹터의 6,200만 비영리 빅데이터를 매년 한 번씩 진단해서 지금 현재 활동가들에게 우리들의 현 주소, 우리 단체의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밝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10년 정도 진짜 모금만 했습니다. 전문적인 모금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을 접고 누구나 데이터로 이식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쓰게 됩니다. 인수인계서는 제가 이 인수인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저 다음에 오시는 분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전에 10년 동안의 저의 그 모금 이력과 모금 역량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금 인수인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모금 인수인계서에 기반한 골자들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자들과 더불어서 누구나 데이터의 현주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조직 내에서 모금 정책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조직의 후원자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미납과 탈퇴를 꼭 관리하셔야 되는 방법, 또 잠재 후원자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과 고액의 후원은 어떻게 요청하면 좋은지, 그리고 잠재 후원자 기반에서 모금 기대표는 어떻게 산출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난 데이터를 전부 통계를 내봤더니 10만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10만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서명,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각종 활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데이터가 10만 데이터였는데 그것을 클리닝하고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데이터로 정제했더니 5만 6천 데이터가 됐습니다. 이 5만 6천 데이터에 모금 요청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기 후원자 개발을 약 3,969명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월 9,728만 원, 매월 10,000원, 2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친다면 굉장히 많은 개발 경험이 있는 거죠. 이 개발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기부금 총액이 어떤 수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후원을 할까?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후원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죠? 15조입니다.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기부하는 기부금액의 총액은 15.6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통계이긴 한데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5.6조 원 이상의 돈이 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부 시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후원 요청을 할 때 누가 우리 단체를 후원해 줄까 고민이 많은데 15.6조 원이라고 하는 광활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모금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상위 16개 기관의 모금 총액이에요. 아까 15.6조 원이 우리나라 전 시장의 모금 총액이라고 하면 이 제일 잘하는 상위 16개 기관에서의 모금 총액은 얼마냐면 2.5조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3조 원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요청한 사람에게 갔겠죠.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내냐, 이게 되게 궁금하죠. 평균 기부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1년에 32.4만 원. 한 달에 치면 얼마인가요? 매월 27,000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부 요청을 할 때 지금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요청을 해도 될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고 사회가 변화되길 바라고 사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또 어려운 곳을 돕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월 27,000원씩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평균 기부 금액이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또 다 다릅니다. 사회조사에 의하면, 아까는 제가 기빈코리아 조사를 보여드린 건데 사회조사에 의하면 얼마냐면 통계청 사회조사,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는 곳이죠. 58만 5천 원. 1년에 한 사람이 58만 5천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5만 원씩 대부분 기부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5만 원 정도씩 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 요청을 할 때 최저선을 얼마를 할 건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참여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도대체 몇 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거는 전부 통계청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다는 거죠. 60%입니다. 60%.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6분은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부를, 그 사람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그 사람에게 기부를 받고 있다는 건 뭘까요? 그분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단체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못 받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그럼 기부 참여율이 어디가 제일 높으냐? 여기에서 봤을 땐 세종시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세종시가 기부 참여율과 기부 금액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 분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압도적으로 1순위는 자선단체입니다. 어려운 분, 또 어려운 곳에 압도적으로 1순위가 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2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단체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시민단체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 힘을 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2순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건 1순위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참여율이, 기부 분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우리 단체를 더 많은 분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붙잡은 사회적 문제는 이것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라는 것을 뉴에이지라는 곳인데요. 뉴에이지처럼 가깝게 있고 우리 단체와 가깝게 있고 또 애정과 지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후원 결심까지 이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요청을 해야만 기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와주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뉴에이지의 대표인 혜민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인터뷰에서 A로 갑시다. A를 배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A와 같은 변화를 만들려면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지금 있는 쪽은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일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10만 데이터에서 정제해서 5만 데이터에 요청했을 때 그런 모금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잘 준비된 요청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청을 할 때 무엇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도 4,500여 명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후원자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로 단 1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하는 게 저의 이제 모금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라고 할 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말이 나오게 된 뒷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25.9조 원. 이게 무슨 돈일까요? 저희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총 기부 금액이 15.9조 원이라고 했는데 25.9조 원. 사교육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교육비. 이거는 통계에 잡힌 거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40조 원이 넘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교육부에서 유아, 초중등 교육에 쓰는 돈입니다. 얼마인가요? 70조입니다. 그러면 30조, 70조 더하면 100조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100조입니다. 100조의 돈, 100조보다 더 쓰죠. 왜냐하면 각 집에서는 그거보다 더 쓰기 때문에요. 100조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54.6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2배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교육비로 100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슨 통계냐면 고의적 사망자 수입니다. 뭘까요? 네. 19세 이하 아이들이 매해 334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해를 할까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예쁘고 웃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되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자해를 하고 막 죽을까요? 네,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약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입시 지옥 속에서 학생들은 자살하고 또 정리해고와 가계부채로 40, 50대는 자살하고 극빈과 고독 속에서 노인들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명의 죽음은 자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부터는 타살이고 이게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 학살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씩 학교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어디에 있으면 더 좋을까요? 우리 이 아이들이 100조라는 돈을 쓰면서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미래학자가 또 이렇게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 단체는 누구누구를 돕고 막 이렇게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말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기부자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후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지원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것보다 어렸을 때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후에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로 단 1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하는 이야기가 많은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예를 들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일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일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굶주림이 종식되는 날까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부자들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노숙자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기부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돈을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10만 원이 있어요. 이 10만 원이 있으면 여기 호화롭게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 돈 10만 원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부자들이라는 거죠. 왜 존재하는지, 또 반드시 필요하면서 간절한지, 그리고 우리 단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은 무엇인지, 이것을 무엇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명분, 그런 또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이 모금을 요청하는 내 마음도 뛰게 하는지, 또 내 가슴도 뛰게 하는지, 모금을 요청하는 이 활동가의 마음도 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그 카피라이터들이라던가 마케팅 하는 분들이 말을 잘 써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기부자들, 그리고 내가 돈을 정말 뜻있게 쓰고 싶어 하는 이분들은 듣고 있으면 다 알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정말 절실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죠. 저희는. 그래서 제 마음도 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이 모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연이어서 그 문제를 겪은 사람,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또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문제를 본 사람, 또 그 문제를 꼭 풀고 싶은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까지 그 문제를 놓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지금 이상하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귀중한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모금의 명분도 있고, 또 누가 요청할 것인지도 결정됐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요청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중요한 이야기는 이 누구로 명명할 것이며, 어디서 찾을 것이며, 그 누구를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금에 성공하려면 우리 단체에는 몇 명의 잠재 후원자가 필요할까요?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요.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1인당 후원 금액이 있죠.
뭐 2.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약 1.8만 원 정도 됩니다. 개발을 해봤더니. 그럼 평균 우리가 모금 목표액은 500만 원이 있고 평균 후원 금액이 1.8만 원이면 우리는 몇 명의 후원자를 개발해야 될까요? 277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500만 원이 필요하면 277명의 후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관여도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금 참여율이 굉장히 우리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고관여한 활동가들은, 활동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 참여합니다. 굉장히 막 우리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아직까지는 후원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희 단체 소식을 막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뭔가 더 할 일이 없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금을 요청했을 때 100% 다 해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약 2,000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77명을 개발하려고 하면 약 2,000명 정도 우리 단체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호적인 2,000명에게 요청을 했을 때 277명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관여였을 때이고, 일반 뭐 뉴스레터를 한번 들었다거나 우리 단체에 한번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이런 일반 잠재 후원자는 참여율이 더 적습니다. 2%에서 3%.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9,0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단체를 그냥 우리 단체라는 게 있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9,000명 정도가 있어야 이 모금이 성공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금에 성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의 성공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목표액에 따라서 잠재 후원자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